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교회 중에서 28번째 교회, 택풍대가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대가교회의 4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대가교회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사에 들어가기 전 궤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대가교회의 궤상은 양, 양,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괴는 양으로 되어 있는 바람 또는 나무를 상징하는 송괴, 상괴는 음으로 되어 있는 못을 상징하는 태괴의 모습입니다. 이 궤상으로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못 아래에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못 속에 나무가 잠겨버린 거죠. 수몰돼 버린 겁니다. 물론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하지만 물 속에 잠겨버리니까 물이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래서 대가교의 대가라는 뜻은 크게 지나치다, 즉 과도함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못 아래에 나무가 수몰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과도하다 하는 뜻을 대가교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궤상을 이진법수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알다시피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음효는 0, 양효는 1입니다. 0, 1, 1, 1, 1, 0입니다. 0, 1, 1, 1, 1, 0이죠. 이게 이진법수로 표시된 대가교의 이진법수입니다. 이 이진법수는 쉽게 얘기하면 대가교의 이 28번째 교인 대가교의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즉 28번째에 있는 방에, 즉 대가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011110이라는 비밀번호를 버튼을 누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버튼 열고 이 대가교 이 방에 들어가면, 즉 28번째 방에 들어가면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이런 방이 주역에는 64개가 있죠. 그래서 64교입니다. 각 교는 각각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죠.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다.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가 011110이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이 상수주역 공부하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궤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효사에 들어가보죠. 구사를 볼까요? 구사. 동융, 길, 유타인입니다. 동융, 길, 유타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마룻대가 이 동융, 마룻대 또는 대돌보라 그랬죠. 융은 솟아올 융입니다. 마룻대가 솟아올라 길하지만 유타,
타는 그것이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얼음이 있다. 그것이라, 여기서 그것이라면 구사와 정응하는 효가 뭐죠? 구사와 상응하는 효가 뭡니까? 초육이죠. 하교의 첫 번째 효, 상교의 첫 번째 효로서 서로 상응하면서 음과 양이기 때문에 정응합니다. 그래서 유타라 말에 나오는 것은 구사가 상응하는 초육과 정응하려 하면은 얼음이 있다. 로 해석을 해 두시고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룻대가 솟아올라 기라지만 그것이 있으니 얼음이 있다. 여기서 그것이라면 구사와 상응하는 초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룻대가 되돌보라 그랬죠? 마룻대가 이랬습니다. 마룻대가 아래로 굽을 수도 있고 위로 굽을 수가 있습니다. 마룻대가 아래로 휘어지면 약한 양쪽 부분에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힘이 가중되어 더욱 취약해지죠. 약해집니다. 반대로 마룻대가 위로 솟아 있을 경우는 이 마룻도 약한 양쪽 부분이 힘이 위로 쏠리니까 받쳐주는 힘이 있죠. 그래서 아래로 휘어질 경우보다 더욱 안전합니다. 위로 휘어지면. 또 구사 양효는 이 사효 자리가 음자리입니까? 양자리입니까? 사효는 짝수니까 음자리죠. 음자리에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으니까 안 좋은 거죠. 하지만 대과 격가 과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과도하기 때문에 음자리에 양효가 와서 좋은 것입니다. 왜? 완화를 시켜주니까요. 만약에 이 양효가 양자리에 왔다 하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대과가 돼버리죠. 과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사 양효가 음효 자리에 있으니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룬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마룻대는 압력과 꺾임을 견뎌내고 마룻대가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또 나무로 구조를 만드는 역학상식에 하면 마룻대 아래면은 반드시 위쪽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룻대가 아래로 휘어지면서 약한 가장자리 부분을 힘을 가하는 그런 부분을 받쳐낼 수가 있죠. 즉 변형코자 하는 힘을 유지시키고 마룻대가 받고 있는 압력의 대부분을 가장자리에 있는 두 기둥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룻대가 위로 솟아올라 있을 때는. 그래서 아래로 솟아있을 때보다 위로 솟아있을 때가 더 안전하다 하는 그 부분은 결국 양효가 음효 자리에 옴으로써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니 크게 지나침, 즉 과도하다는 대과의 뜻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타. 이 유타죠. 그것이 있으면 얼음이 있다. 여기서 도대체 그것이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사는 상하는 효가 초육입니다. 그리고 음효와 양효로 서로 정응하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문제는 구사와 초육이 정응하기 위해서는 구사가 초육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사가 초육으로 올리다 보니까 중간에 구이와 구삼이 있습니다. 양효, 양효죠. 양효, 양효이니까 양효끼리 서로 배척을 합니다.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초육은 구사를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웃에 있는 구이와 친비를 하게 되죠. 친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초육은 음효고 구이는 양효니까 서로 친비가 되는 거죠. 친비. 그래서 구사는 만약에 초육과 정응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있는 구이와 구삼이 구사가 초육으로 건너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주역에서는 투합이에요. 투합. 투합 법칙입니다. 이 투자는 무슨 투자냐? 우리 질투할 때 투자 있죠. 시셈은 시셈. 이것으로 합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합을 시심하는 겁니다. 즉, 구이와 구삼이 구사와 초육이 합하는 것을 시셈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주역에서는 투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사용한 언어는 그냥 사용되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정연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래서 효상을 통하지 않으면, 즉 이런 효상을 통하지 않으면 종종 그 본뜻을 왜곡하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효상, 즉 괴상을 보고 구사가 초육과 정응하긴 하지만 중간에 양효가 있음으로써 구사의 초육으로 건너가서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이 괴상, 즉 효상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괴상, 효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투합이라는 이 법칙은 이런 괴상을 이미지로 그리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투합이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괴상, 효상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선유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유학자들이죠. 선유들은 이 투합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유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구사와 초육은 정응한다. 그러니 초육은 구사의 영향을 받아서 더 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 이 괴상이나 효상을 이렇게 직접 그려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이 투합이라는 이 법칙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육과 구사가 서로 정응을 하기 때문에 초육과 정응하면 음료는 더 과하게 유해지고 또 구삼이 상육과 정응하면은 구삼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이 투합 법칙에 의해서 구이와 구삼이 구사의 초육 진입을 방해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초육은 구이와 친비를 해버리지 구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투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타 이 부분은 여기서 타는 바로 구사와 초육이 정응하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초육은 구이와 친비할 뿐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투합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투합 법칙은 우리가 주역을 공부할 때 계속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될 그런 어휘이기도 합니다. 다음 9호 고향생화 노부 덕기 사부 무구무예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생화 노부덕 기사부 무구무예 이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버드나무 고목이죠. 구2에서도 버드나무 고목이 나왔습니다. 버드나무 고목의 이 화는 화려할 화자도 되지만 꽃 화자하고 같이 쓰입니다. 버드나무 고목의 꽃이 피었으니 노부 늙은 여자가 젊은 사부 젊은 남편을 얻으니 허물도 없고 맹해도 없다. 다시 한번 버드나무 고목에 꽃이 피어 생은 생긴다는 얘기죠. 버드나무 고목에 꽃이 피어 나이든 여자, 늙은 여자가 젊은 남편을 얻으니 허물도 없고 맹해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는 꽃을 의미합니다. 꽃과 서로 상통합니다. 그리고 이 화는 바로 이 상육을 얘기합니다. 왜? 상육이 괴상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으면서 음효이기 때문에 꽃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음효가 전체 개의 마지막에 있으니 나무가지 끝에 핀 꽃에 비유가 됩니다. 가지 끝의 꽃은 음효가 마지막에 걸려있는 늙은 여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호와 구이는 서로 상응하죠. 정응하지는 않습니다. 왜? 양효와 양효이기 때문에 정응하지는 않지만 서로 상응합니다. 서로 상응하기 때문에 버드나무 고목, 버드나무 고목이라는 고양이라는 의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오가 효변하면 상괴는 무슨 괴로 변하죠? 구오가 효변하면 양효가 음효로 변합니다. 그럼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죠.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입니다. 계절로 따지면 한번 볼까요? 한번 그려보십시다. 예, 춘, 하, 추, 동. 그 다음 원, 형, 이, 정. 그 다음 인, 이, 예, 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원, 형, 이, 정. 인, 이, 예, 지.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호가 양효가 동요하면, 변하면 음효가 돼서 징계가,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가 되는데, 이래 되면 징계가, 이게 징계에 해당되죠. 그죠? 우리 괴로 한번 보셔볼까요? 이게 진입니다. 이게 여름을 상징하는 이죠. 이게 이건 가을을 상징하는 태괴, 겨울을 상징하는 감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호가 효변해서 징계로 변하면 태괴가 징계로 변한 겁니다. 그죠? 자, 이 태괴가 징계로 변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데 거꾸로 가을에서 봄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거꾸로 흘러가죠. 조금 과장하면 고목에서 꽃이 피는 모습입니다. 원래 고목에서는 꽃이 피지 않죠. 이상 현상입니다. 이것도 가을에서 봄으로 가는 것도 이상 현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사로 비유하자면 남녀의 만남, 즉 구호와 상륙이 서로 침배합니다. 서로 만나죠. 또 보면 음효가, 여자를 상징하는 음효가 남자를 상징하는 양이보다 위에 있으니 나이가 더 많죠. 즉 늙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남편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얻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서도 대과,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다, 크게 지나치다, 과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가 있죠. 왜? 괴상으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에 둘이 부부가 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구호효사는 구이효사와 유사죠. 구호효사, 고향생화, 구이효사, 고향생제. 고향생제는 버드나무 고목에 세 가지가 솟아나는 것이고, 구호효사는 버드나무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남녀 역할이 바뀌어져 있죠. 구이와 구호는 남녀 역할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이는 아래 음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나이가 어린 쪽이죠.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구호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편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 젊은 남편을 얻으니 허물은 없지만 명예로운 것도 아니다 라고 효사에서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이는 뒤에 보시면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좋다는 얘기죠. 나이 많은 남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를 부인으로 택하는 것은 이롭지 않음이 없음에 반해서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취하는 것은 허물은 없지만 그렇다고 명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떤 남존여비적인 어떤 구시대적 관념 때문일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주역이 처음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모계사회에 가까운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남존여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죠. 여기에는 인간의 생리적 원리가 역시 작용합니다. 주역 8궤 중 핵심적인 궤는 무슨 궤일까요? 쉽게 말하는 근곤감리죠. 보시면은 근, 곤, 감, 니, 이 네 개 궤가 8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도 근, 곤, 감, 니 네 개의 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천팔계에서 이 네 개는 상하, 좌우로 배치됩니다. 상하는 하늘과 땅이고 좌우는 하늘과 땅을 운행하는 달과 해를 상징합니다. 또 강과 리를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감은 여자를 상징하고 리는 태양으로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 궤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남자 쪽 부분부터 그려볼까요? 감, 리. 이게 여자 쪽 감입니다. 이게 리. 불을 상징하는 이계죠. 이건 물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이건 남자를 상징하고 감은 여자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남자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남자를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가운데 있는 음효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물을 상징하는 감교가 여자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여자는 생리적으로는 양효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남자 8세, 여자 7세, 16세, 14세, 64세, 49세. 무슨 뜻이냐면 여자는 7세가 되면은 성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성의 상징이죠. 16세가 되면 초경이 되죠. 64세가 되면, 49세가 되면 폐경이 됩니다. 반면에 남자는 8세가 되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16세가 되면 생식을 할 수 있죠. 64세가 되면 이제 남자도 이 생식 능력이 끝납니다. 이렇게 여자는 7, 14, 49, 7로 돌아갑니다. 남자는 8, 16, 64로 8로 돌아갑니다. 7은 바로 가운데 있는 소양을 의미합니다. 홀수니까 양이죠. 남자는 거꾸로 가운데 있는 음효를 영향을 받으니까 8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결국 남자는 64세에 생식 기능이 종결됨에 반해서 여자는 아주 이런 49세가 되면 폐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를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폐경기가 빨리 폐경기 나이가 남자 생식기능 것보다는 빨리 도는 여자가 나이 젊은 남자를 취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목나무에 핀 꽃은 생명력이 다한 나무입니다. 간신히 피어간 거죠. 왜? 원래 고목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죠. 여간에서는. 구호는, 여기서 구호는 군주의 자리입니다. 정치적 비유로도 읽을 수 있죠. 즉 생명력이 다한 고목나무에 비유되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이 다 소진돼 버린 거죠. 또 마지막 고목나무 잎에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결국 임금이 무리해서, 왕이 무리해서, 군주가 무리해서 겨우겨우 피어난 꽃입니다. 비록 구호가 꽃을 피우는 성과를 얻긴 했지만 국가의 기초 체력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인간사로 비유하자면 늙은 여자가 이런 생리적 원리도 모르고 젊은 남자를 취한다는 것은 이런 생리적인 측면의 어떤 원리와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지 결코 남존여비적인 그런 사상의 반론은 아니다 라고 주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역이 만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존여비보다는 오히려 모계사에 가까운 그런 환경 하에서 주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존여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종족을 퍼뜨리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서, 생식적인 부분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개곽의 구호는 한나라 무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나라 무제는 어떤 그 뼈저린 체험에서 이 구호의 효사가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 무제 때는 한참 북방에 있는 흉노족과 전쟁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때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주역점을 쳤으니까요. 시초점을 쳤더니 이 구호 효사가 나왔습니다. 한무제 때. 한무제 때 구호 효사가 점괘에 나왔던 거죠. 이걸 해석을 하기를 부드나무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까 언뜻 봐서는 좋은 효사로, 좋은 점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방에서 쳐들어온 흉노족이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성사는 한나라 쪽에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 고향 생활하는 이 효사에서 그 부분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패였죠. 당시 지휘관이 이사입니다. 이사장군.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사장군, 유명한 장군, 한나라 장군입니다. 그 당시 전장의 지휘자가 이사장군인데 이사장군이 처음에는 성전 연성을 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자석이 그 당시에 한나라 무제 때 유행했던 무고인 안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소식을 듣고 난
이사장군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적진 기숙이 들어갔다 대피하고 말죠. 그래서 이 한무제가 이 구호 효사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물론 한무제 핵교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 점을 치는 관리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결정을 내렸던 한무제입니다. 또 대과계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상계태에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상계태에 무당이란 무당. 무당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계 손에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바람 물상이 있죠. 풍입니다. 바람, 풍, 무풍입니다. 즉 무당의 바람, 무풍, 무고 다 관련이 있죠. 하계 바람의 물상이 있으니 무풍이 휘몰아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무제 만년에, 즉 끝무렵에 일어났던 무고 사건입니다. 무고 사건. 이 사건으로 결국 한무제도 왕후와 태자를 잃죠. 결국 죽인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태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는 사자궁을 지어줍니다. 사자궁, 즉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궁이죠. 사자궁을 지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합니다만 이미 돌아간 태자가 다시 돌아올 리가 만무하죠. 그 전쟁에 대표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을 겪고 난 한무제가 비로소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즉 버드나무 고목나무에 핀 마지막 꽃잎처럼 억지로 피운 꽃잎이라는 것을 한무제는 절감을 하죠. 그래서 한무제의 정치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한고조 유방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줌으로써 체력을 보강해야지 다시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텐데, 한무제는 흉노와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백성은 백성대로 고갈되어 버리니까 부드나무 고목으로 비유화되어 버리고, 꽃을 피웠다 해본들 그 꽃은 왕이 억지로 간신히 피운 꽃이었으니 이 버드나무 고목이 또 버드나무 고목에 핀 꽃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무제가 만년에는 돌아섰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이는 외양에만 치우쳐서 나라는 나라대로 고갈되고 백성은 백성대로 힘이 들고 또 국내의 권력 다툼은 권력 다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인과 자식까지 잃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점치던 나한 구호 효사가 고향생화입니다. 고향생화, 버드나무에 핀 꽃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륙을 보겠습니다. 상륙, 과습 멸정, 흉, 무구,
과습, 멸정, 흉, 무구.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섭은 건너다는 거죠. 물을 건너다 머리가 물에 잠기니 흉하지만 허물이 없다. 즉 물을 건너다가 머리까지 물에 잠겨 흉하지만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을 건너다 머리까지 물에 잠겨버렸으니 목숨을 잃은 것인데 왜 허물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는 대상사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사가 뭐였죠? 이거죠. 택멸목 대과 군자이 독립불구 둔세무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상사에서 말하길 못 속에 수몰된 것 나무가 대과 괴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스스로 일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구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둔세무민, 세상을 덩져도 번민하지 않는다. 제가 상사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렸죠.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사 내용, 택멸목, 나무가 못 속에 잠겼다. 못 아래에 나무가 수몰되어 쓴 게 대과고, 이런 군자는 이를 보고서 독립불구 둔세무민 하는데, 독립불구는 공자처럼 잘못된 것을 보고 자기 힘으로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독립불구. 또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될 당시에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자기 한두 명이 독립운동한다고 일본 강점에서 풀려날 거라 믿은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 부분은 공자나 또는 일제강점 시기에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한 우리 그 독립군들의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 둔세무민은 공자가 유유하다가 만난 건립, 장조나 건립같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혼탁한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도 번민하지 않는다. 거기서 낙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음에 처할 경우에는 군자는 두 가지 길을 택합니다. 하나의 길은 되든 안 되든 스스로 일어서서 한번 저항해 보는 겁니다. 이게 독립불구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여기서 굳이 힘쓸 필요가 없다.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덩지고 번민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건너다 머리까지 잠기면 결국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데 왜 허물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독립불구하는 이런 정신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사는 나무가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군자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했듯이 두려움 없이 홀로 서는 길이 독립불구, 다른 하나는 세상을 피해 살되 둔세, 세상을 피해 살되 번민하지 않는 길이라 합니다. 이즉 상류효사는 두려움 없이 홀로 서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불구를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피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불태워서 인을 이루내는 겁니다. 살신성인입니다. 그러니 설사 흉하다 하더라도 허물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독립불구란 이 길을 가는 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상을 보면 상교태는 회제라는 물상이 있죠. 상교태에는 회제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또 원형이정에 이해당하는
을을 상징하죠. 제가 그림을 설명드릴 때 원, 형, 이정 설명드릴 때 이 이가 인, 이, 이게 인이고, 그죠? 인, 이, 예, 지. 여기 해당이 된다 그랬죠. 태는 바로 여기 의에 해당이 됩니다. 상계태는 회절과 원형 이정의 이에 해당이 되면서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즉 독립불고의 정신을 보이는 군자의 모습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살신승인하는 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원형 이정, 인, 이, 예, 지, 춘, 하, 추, 동, 이런 기본적인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지역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참고로 청나라 시대에 왕덕울이라는 사람은 대과계에서 물을 건너다 머리까지 물에 잠겨 버리는 것을 대과계에서 괴상에서 보듯이 못 속에 잠겨버린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또는 배가, 나무로 만든 배가 물속에 잠겨버린 것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풍택중북에 있죠. 풍택중북. 한번 그려볼까요? 풍택중북. 위가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입니다. 아래가 못을 상징하는 태괴죠. 바로 풍택중부입니다. 61번째 개죠. 여기 보면 풍택중부 여기에는 괴사에 무슨 괴사 내용이 있느냐? 이섭대천. 이섭대천이라는 괴상이 나옵니다. 이섭대천. 이 섭자는 여기 섭자와 같은 섭자죠. 강을 건너는 겁니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는 괴사가 나오는데 이 괴사가 나온 이유는 풍택중부에 못 위에 풍은 바람도 되고 나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못 위에 나무로 만든 배가 떠 있습니다. 못 위에 나무로 한 배가 떠 있으니까 순항할 수 있죠. 강을 건너는데 하천을 건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택중북에서 이섭대천이란 괴사가 나온 이유는 못 위에 나무로 만든 배가 순항에 나가니까 이거는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과선멸정 흉무구, 과선멸정 흉무구, 개사전에 하면 이 무구는 과오를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게 무구입니다. 무구라는 것은 허물이 없다잖아요. 허물은 과오입니다.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고 하다 보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흉은 다르죠. 흉은 과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흉은 바로 천시에 따른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흉은 과오나 착오로 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개사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륙은 구상과 상응합니다. 또 양요 음효로서 정응하죠. 상응하면서 정응합니다. 또 구오와 침비합니다. 왜? 양요 음효로서
침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삼과 상육의 효사에서는 흉하다는 효사가 나옵니다. 반면 구오와 상육에서는 친비 관계에 있는 구오와 상육은 무구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어떤 역학자는 여기서 흉도 나오고 무가 나온 것은 이 무구는 쓸데없는 의이다. 이건 잘못 쓰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무구는 잘못 쓰여진 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갈 효사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설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서역에서도 주역의 종류인 백서역에서도 보면 무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구랑은 잘못 쓰여진 연문이 아니고 쓸데없는 글이 아니고 실제로 무가 이 들어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과학에 대한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과학의 전체 괴상, 괴명, 교훈, 운세, 메시지 등을 공부를 했고 괴사와 상사를 공부했고 효사를 두 번에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과학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뜬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새벽에 보면 가장 어두운 그 시기가 지나면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대과계가 과도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해가 뜬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많은 주기 교훈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